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분이시죠.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만 무려 1,4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에 익은 명곡을 다 만드신 분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세계적인 명문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이 돼서 강의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김형석 작곡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옥스퍼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25% 정도 된대요. 전체 학생 중에? 네네. 와. 그리고 이제 중국어, 일본어가 5% 정도. 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이제 이 K-컬처, 특히 또 K-팝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교과서를 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음악을 좀 넣고 싶다. 그 한글 교과서에.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말의 시대잖아요. AI도 다 이제 말로 하고 그래서 말이 많이 퍼져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곡을 무상으로 이제 써라, 괜찮다, 저작권을 풀어주겠다를 얘기를 했고, 또 원한다면 이제 곡도 써드리겠다. 가나다송 같은 거 예를 들면. 가나다송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 쉽게 곡을 만드는 거죠. ABC-송처럼?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새로 만드셨어요? 예. 가나다송을? 예. 조금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약간 영국 비틀즈풍으로 만들었어요. 모드를 써가지고. 그래요? 너무 동요 같으면 또 이제 식상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노래 들을 일이 없지만 그렇죠. 세계인한테는 중요한 곡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네. 가나다송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옥스퍼드에서 강연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영어가 좀 약하다. 사실 긴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도 약하고 그랬더니 통역이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옥스퍼드의 셰더니어 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옥스퍼드가 약 1,00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인데 졸업식, 입학식을 거기서 하는 제일 메인 홀이죠. 예, 거기서 이제 강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국의 K-팝이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실제 옥스퍼드의 좀 연구의 어떤 문화의 연구 대상이고 또 논문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 이제 그렇게 좀 영향력이 커져야 그 정도 위상이 돼야 네네네 그래야지 K-팝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방문 교수 직책을 맡았고요. 방문 교수. 네네네.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그 예술 쪽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6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능력보다는 K-팝이 그만큼 위상이 올라와 있고 또 그런 K-팝 제작 혹은 작곡가들 또 아티스트 작사가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또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6명 중에 1명. 네네네. 그리고 방문 교수 자격. 네네네. 그리고 한글 교재에 들어갈 곡 작곡가. 네네. 뭐 인연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옥스퍼드랑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인연을 맺으시고 가서 그 메인 홀에서 강연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와서 들어요? 한 500여 분 오셨고요. 또 옥스퍼드 교수님들도 계시고. 몇 번 강연하셨어요?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강연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도대체 K-팝이 왜 이렇게 열광이냐. 그게 항상 큰 아젠다였어요.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열광이 이렇게 된 거냐.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세계가 K-팝에 열광합니까? 저는 이제 시작점은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떤 위기요? 90년대 때 CD나 테이프이 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MP3 음원으로. 그러면서 그 도매상이나 이런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불법 그렇죠. 음원 때문에. 그때는 DJ 정부 시절에 그 컨텐츠 즉 음원의 가격도 정부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많이 이렇게 팔려다 보니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사실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들 CD 팔고 이런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제작사 자체도 음악으로만 승부를 걸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랬죠. 예, 음악은 다 이제 공짜로 들으니까 맞아요. 불법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음악 플러스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 비주얼적인 어떤 장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노래뿐만 아니라 광고라든가 행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야 그렇죠. 사람들이 재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시초이지 않았을까. 예. 단순히 노래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팬클럽이 정말 강력한 파워들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류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드라마 겨울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그 안방에 들어간 거죠, 사실은. 맞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요즘 또 OTT가 더 심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돌의 태동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 저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그 MP3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는 전 세계 모두가 겪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좀 빨리 적응을 한. 그렇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또 인터넷 강국이 또 아젠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이 위기를 정말 기회를 만드는 나라, 그 우리나라의 저력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고요. 그게 첫 번째 강연이에요. 두 번째 강연 때는 뭘 하셨어요? 두 번째 강연 때는 조금 더 개인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느냐, 뭐 또 혹은 뭐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또 어떻게 팝의 어떤 시장으로 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옥스퍼드의 슈바르츠만 센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 큰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국 그 음악을 비롯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페스티벌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K-팝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아티스트의 영역이 있는 분들 또 한국의 아트 작가들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연하시고 공연도 하셨어요 혹시? 네네, 피아노 쳤습니다. 근데 그게 뭐 거룩한 공연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작곡한 것도 치고 그 이번에 그 옥스퍼드에서 이제 만든 한국어 교과서에 제 노래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영국의 합창 꼬마 이제 소년 합창단의 솔로이스트가 저랑 같이 피아노 치고 노래했고. 근데 사실은 되게 딱딱한 자리잖아요. 거기가 일종의 강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외국 동양인이 와서 이제 강연을 하니까 좀 긴장된 서로 분위기였는데 에피소드가 꼬마의 6살짜리가 갑자기 막 이제 운 거예요. 울어요? 그냥 이제 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아노 가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박수 치면서 되게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훈훈해졌는데 음악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연뿐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이제 하신 거고. 네네, 의도치 않게. 뭐 K-팝이 그만큼 이제 세계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제안했던 것은 이제 그 다음 뭐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 이제 예술의 형태는 이제 AI가 벌써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예술은 AI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또 아이디어를 얻게도 해주고 근데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됐는데
그러면 예술의 형태보다 예술가가 훨씬 중요해질 것 같다. 네, 네. 사람이 네. 모두가 다 작곡가니까요. 이제는 AI 쓰면 다 작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철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예술과의 관계가 융합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술이라든가 타 예술의 어떤 연구 논문도 활발하고 워낙에 탑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입니까? 옥스포드가 운영에 참여하는 국제학교를 한국에 만들자. 오. 네, 초중고를. 어허. 그래서 미래 세대는 이거는 어떤 글로벌 전략이기도 하지만 예.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했고 또 옥스포드에 지은 케이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영국 교포신데 옥스포드의 그 언어학 종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오거나이즈를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만들기로 했어요? 예.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그게 한 좀 1, 2년 걸리겠죠. 실제 이 K 컬처, 네, 특히 K-팝과 그 옥스포드의 어떤 철학, 그 다음에 자매 예술들 이런 이제 학교들하고 같이 이제 국제학교를 이거 만드는 대단한 거죠. 뉴스인데요. 뭐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아티스트 선정 뭐 요 정도 뉴스를 좀 봤는데 사실은 네. 인연도 깊고 앞으로 하실 일도 쭉 이어지는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었어 가지고 어머님은 피아노 선생님이셨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DNA에 그 가르치는 그 DNA가 있나 봐요. 있겠죠. 저도 모르게 학교 또 서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요. 옥스포드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런 여러 대학 컬리지들이 연합해서 MOU를 다 작성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석 작곡가의 힘 동시에 K-팝의 힘, K-팝의 힘이죠. 저의 힘이 아니고. 그 결합이 돼야죠. 그냥 K-팝의 힘이라면 옥스퍼드에서 굳이 왜 김영석 작곡가를 딱 집었겠어요. 다른 분을 집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죠. 그나저나 자꾸 AI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무슨 뭐 AI가 그림 그리면 미술 전람회에서 1등하기도 하고 맞아요. AI가 작곡하면 작곡 경연대회에서 1등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이제 작곡가는 어떻게 삽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박람회가 있었는데 네. 주제가 선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곡이 왔어요. 후보작으로. 예, 후보작으로. 그래서 한 곡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AI가 만든 거였던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 섬찟했죠. 예.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이 이제 뭐 먹고 살지. 물론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이제 유명세가 있고 꾸준히 그걸 해온 사람들은 자기 내 이름에 어떤 밸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특히 신진 이제 창작자들은 어렵죠. 와 이거 쉽지 않겠다. 어디 간판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어떡하지? IP라는 개념, 곡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바뀔까? 저작권은 또 어떻게 컨텐츠는 되느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작사, 작곡, 창작가인데 예. 그러면 정말 쓰나미처럼 이제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이 AI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먹고 살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잠재적인 창작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그렇죠. 있을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나의 이야기, 나의 이제 음원들이 다 이제 기능화되고 개인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포샵처럼 하는 거죠, 이제 작곡을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디어에서는 포화상 될 텐데. 자, 그럼 매장음악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뭐 매장음악 송출하는 또 곳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0사람이 다 AI로 곡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이건 사랑하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그걸 내가 소재로 만들었어. 그럼 그게 가치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자기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VR 쓰고 너무 신기하지만 그때 그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6살 하늘나라 간 아이를 엄마가 그렇죠. 찾는 거. 예. 누구야 하는 순간 눈물을 다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예. 그 리얼리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인간의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드라마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간의 선한 의지나 선한 목적의 어떤 도네이션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이 개인화되고 기능화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그 모든 게 스토리네요. 스토리. 예, 이제는 스토리죠. 그렇죠. AI가 사실 AI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인간은 그럼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가끔. 각자의 스토리가 장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네. 뭐 혹은 AI랑 창작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인가? 뭐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 자체가 넌센스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불완전함이라고 보거든요. 불완전함. 그것 때문에 상상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스토리가 생기고 이 부분을 더 조명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지고. 예.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Yesterday feels so far away I kicked the blues and I made a change Hey, looks like I got a case of a smile on my face and it can't be erased All I got to say is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now I feel so good now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now I feel so good now 그럼 우리 작곡가 김영석의 스토리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아까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 네네. 어머님은 피아노 피아노, 선생님. 예.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함께 자랐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또 선생님 봉급으로 넉넉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수업을 하셨어요. 학생들 모아다가. 예.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학교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 듣고 자고 피아노 소리 듣고 깨고를 유년 시절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복 같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지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반대를 처음에 하셨어요. 왜요? 너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처럼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던 시대가 개념이 애매하고 아니었고, 희미하고. 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럼 이제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길이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되게 그거를 알겠습니다. 못하게 하셔서 대학교 이제 입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음대 썼거든요. 작곡가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음악 공부 부모 허락도 안 받고.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예.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럼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옥편 보고 단식을 그렸어요.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딱 걸어놨죠. 그랬더니 그래 이 기회에 살 좀 빼라. 그러면서 뭐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럼 허락하마 해서 이제 1년 동안 재수할 때 작곡 화성학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한양대 음대 작곡가를 네.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는 클래식을 전공하셨다. 예, 클래식 했습니다. 클래식 작곡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대중음악 쪽으로 온 건 뭐 계기가 뭡니까? 저는 영화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재수할 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엔니오 모리코네 보면서 와, 나 영화 음악 하고 싶어.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클래식 예. 하면서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유재하 예. 선배님이 저희 한양대 작곡가셨어요. 아, 과 선배예요. 네, 그러면서 어. 이제 재하 형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네, 저희 합창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어. 근데 뭐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이니까 뭐 어떤 자세한 인연은 없지만 예, 예. 동경하는 분이었잖아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하 형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같은 작곡가인데 네. 그분도 클래식을 공부했었는데 네네네. 이런 아름다운 곡을 쓰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어. 그때만 해도 그 음악이 어떤 락의 기반이었지만 예. 재하 형의 음악은 클래식의 예를 들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또 코드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신선하게 배울 게 많은 예. 예, 그런 음악들이었고 안타깝게 이제 음반 한 장 내고 세상을 뜨셨지만 저한테는 대중음악으로 선회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 그러네요. 예, 그리고 멘토시죠. 예, 그런 유재하가 없었다면 오늘의 김영석은 없군요.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도 나만의 대중음악을 써야지. 네, 그리고 이른바 자신의 곡이 음반으로 처음 발표된 건 언제예요? 김광석 어. 형에게 그 형도 물론 이제 아니, 왜 고인이 하필 되셨지만 유재하, 김광석 다 그러니까요. 일찍들 가서 맞아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 근데 그때 이제 1집 때 너에게란 곡을 너에게 써줬고 있죠. 예.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2집 때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건 곡을 썼고. 빅히트곡이죠.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들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러면? 그게 89년도 그리고 90년도 요쯤일 겁니다. 몇 살 때예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기 전 아닌가요?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김광석과 인연이 돼서 네네네. 1집, 2집의 곡을 예, 주고 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2집의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유가 대박 히트를 치면서 너도 나도 막 찾아오게 된 겁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요. 아. 제가 이제 왜냐면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대중음악의 그 밴드의 어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는 자기에 맞는 포지션을 쳐야 되는데 드럼, 베이스, 기타 같이 밴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클래식만 해서. 그래서 혼자 베이스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야 나와. 그래서 그럼 나는 밴드의 어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연이나 혹은 이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수들의 공연 피아노 세션, 그 다음에 레코딩, 녹음할 때 세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부 삼아서 또. 예, 공부도 되고 돈도 벌고 그렇죠. 일석이조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김건모 가수에게 첫인상이라는 곡을 주면서 눈빛으로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꽤 오랫동안 1위를 하면서 이제 고그레드를 예.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협회 등록된 게 1,400곡, 써놓은 거는 1,500곡이 넘는다. 맞아요? 예, 뭐 다작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제가 가만히 그 횟수를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1년에 한 40곡, 50곡 써야 되던데 예, 하여튼 미친 그게 듯이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곡이라는 얘기거든요. 미친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빈 지갑에서 아니 빈지가 어떻게 농담이고요. 나옵니까? 그냥 일술 잠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곡 쓰고 또 지인들하고 술 먹고 또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곡 쓰고 그게 다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창작이잖아요. 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전업 떠올라요?
천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재적이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천성이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천성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네. 예, 예, 예. 네. 뭐 또 계속 또 의뢰가 오니까 아유 감사하죠. 그랬겠네요. 예, 감사하죠. 어찌 보면 숙제해야 되니까. 그죠 숙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특히 또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런 음악계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를 해주는 분이 그냥 감사할 뿐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막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잠수 타고 막 예, 그리고 그래도 아무튼 뭐 작곡 시작하고 사실 불과 몇 년 안 된 초창기부터 빅히트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결국은 다작으로 이어지고 네. 그게 쭉 이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수없이 많은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셨죠? 네네 제가 어떤 뭔가 인생을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 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네. 아, 이 가수하고 하는 게 제일 궁합에 맞아 뭐 이런 거 한 몇 명만 얘기해 보신다면. 일단 노래 잘하는 가수는 다 너무 감사하죠. 아, 물론. 작곡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그게 예. 개인적으로는 김조한 R&B 가수 김조한 이 밤의 끝을 네네네네 그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시경 성시경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죠. 그리고 또 나윤권 나윤권 네네 되게 뭐랄까 질리지가 않아요. 나윤권 목소리는 예. 항상 절제미가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박정현 그러니까 이런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인 거예요. 네. 근데 김조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이 멜로디의 느낌보다 훨씬 다채롭게 테크니컬하게 표현을 잘 해주는 친구여서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죠. 네. 뭐 사실은 다른 가수를 염두에 두고 썼는데 엉뚱하게 다른 가수한테 가서 대박 그런 나고 경우도 뭐 있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있죠.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곡? 누구의 어떤 곡입니까?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같은 어. 경우는 다른 가수한테 이렇게 줬는데 퇴짜 맞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 감히 아니요. 김영석 작곡가의 곡을 퇴짜 놓는 가수 지금도 퇴짜 많이 맞아요. 그래요? 일상이에요, 그냥 그게. 어. 예, 그리고 근데 퇴짜가 맞아도 저한테는 작업한 내용물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있죠. 그럼요, 손해가 아니죠. 그 퇴짜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가수들도 나름대로 이건 내가 소화하기 좀 어려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겠군요. 예, 그런 게 있죠. 나랑 색깔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뭐 컨셉이 안 맞는다든가, 또 곡이 또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런 예.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진 이제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옛날에는 막 퇴짜 너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히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있을 수 일과니까. 있죠. 근데 네네. 아무튼 그렇게 한 곡을 성시경한테 줬더니 너무 잘 됐죠. 그게 대박이 난 거. 네, 그래서 어. 저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내 곡을 잘 표현해주는 가수, 그 다음에 그 곡에 글을 잘 만들어주는 작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홍보하고 또 하는 제작자, 이 모든 분들이 감사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하나의 시스템이 일을 그쵸. 하는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수들과 수없이 많은 곡을 쓰신데 주로 발라드 곡이 많았다가 네네. 댄스곡도 하시고 예, 예. 그게 또 장르가 달라지게 되는 또 동의는 뭐였습니까? 호기심이 좀 호기심. 많고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어떤 장르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낙에 클래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댄스는 좀 어렵거든요 쓰기가. 근데 이제 JYP 앨범을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제가 음악도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예. 앨범 프로듀스하면서 그 JYP는 어떤 음악이 나와도 춤을 옆에 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뭐랄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비트는 이런 동작이구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확장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라드 곡은 훨씬 쓰기가 쉽거든요. 개인적으로 댄스곡 쓰는 것보다. 예. 댄스곡을 또 이렇게 써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경험이 도전. 예, 도전이죠. 호기심.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제 영화 음악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영화 음악 작업도 많이 하셨죠? 네네. 드라마 작곡도 하셨고, 네네. 그죠? 엽기적인 그녀 영화 음악 했고 뭐 극비수사 우리 형 뭐 영화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는 올인 뭐 눈이 부시게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화랑 드라마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음악과 어. 일반 대중 음악과요. 대중음악은 제가 작곡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제 직업의 어떤 목표는 내 음악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음악을 통해서 이 가수를 히트시키는 거잖아요. 가수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중음악은 트렌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재즈 스타일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요즘 뭐가 유행이지? 사회는 요즘 뭘 좋아하지? 예. 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 트렌디를 찾아가거나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은 그게 아니죠. 그 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편집의 묘가 있고 그렇죠. 흐름이 있고 기승전결이 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랄까 훨씬 자유스러워요. 물론 감독님하고 의견이 맞았을 때 예.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쓸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클래식한 것들도 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죠. 뭐 클래식 민속음악 할 거 없이 다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편집된 화면이 오잖아요. 러프한 필름이 그러면 계속 틀어놓고 피아노 앞에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호흡을 익히는 거죠. 호흡 익히면서 띵띵띵 이렇게 또 딴짓 하다가 또 그 시간을 좀 가지면 네, 네. 나도 모르게 그 블록 쌓기처럼 모티브들이 하나둘씩 엮이면서 뭔가의 색깔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보물찾기처럼 찾아가는 거죠. 훨씬 재밌겠네요. 재밌죠. 영화나 드라마 네. 음악이 네, 재밌죠.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고 근데 고되기도 하죠. 물론 예. 작업량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 드라마 음악보다도 더 힘든 게 뮤지컬 아닌가요? 뮤지컬도 힘들죠. 그죠? 예, 뮤지컬도 대본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뮤지컬을 제가 한 4편, 5편 했거든요. 겨울나그네, 스타가 될 거야, 겨울연가, 그다음에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막연하게 마치 바이블처럼 나는 뮤지컬 작곡하고 싶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작곡가로서는 최종적 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본을 받았어요. 그 스타가 될 거야라는 대본을 받았는데 한 마디를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몰입되고 막. 중압감 예.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을 갔어요. 런던을 가가지고 뮤지컬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다 봤는데 남의 걸 봐야죠 또. 예, 그때만 해도 또 우리나라의 뮤지컬 시장이 크지 예, 않았거든요. 예. 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모두가 다 몰입해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인터미션 시간에 뭐 네. 와인도 마시고 떠들고 까불고 박수치고 그냥 노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관객과 무대가 배우들이 그걸 딱 보고 다 보면서 그냥 놓고 쓰자 마음 놓고 나도 좀 자유로워질 수 네, 있겠구나. 편하게 이게 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게 뭐 1,000몇백 곡이 넘는 그런 작품들 중에 우선 경제적으로 네. 최고 대박을 친 곡은 뭡니까? 아무래도 I Believe가 아닐까. 네, 물론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히트가 났지만 또 일본이나 중국 예, 시장에서 히트가 났고 예, 또 중국의 이제 뭐 여러 작업이나 네. 혹은 프로그램 이제 프로듀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I Believe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네. 영화가 히트가 나서 그 노래가 아닐까. 경제적으로 최고 히트 친 거. 네, 뭐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걸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만족해하는 곡이다. 뭐 이런 건 또 혹시 글쎄요. 초창기 때 곡이 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대상에서 영감을 얻거든요. 혹은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대상에서 영감을 얻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 곡 작업을 할 때니까 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곡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이유로도 좋고 예, 그다음에 너의 뒤에서 아름다운 이별 뭐 이런 곡들이 저한테는 사실 클래식한 초창기 곡도 작품들. 초창기 작품 좋죠. 지난해는
저희 프로에도 나왔던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 씨하고 너무 잘하시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하모니카랑 그렇게 한 거는 또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박종성 연주가님이 너무 하모니카 잘 부시는 분이고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하모니카가 예수의 느낌이 좀 있어요. 예수. 예, 뭐랄까 좀 과장하지 않고 되게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있고, 예,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곡 스타일을 보면 뭐랄까 나 지금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되게 애잔하고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의 어떤 테마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게 하모니카랑 너무 또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공연에 게스트로도 참여하고 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이제 다채로운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면 2017년에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공연 음악 감독. 네네네. 이런 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의뢰가 이제 들어왔고요. 또 중국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있었고, 이제 중국 쪽도 연출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쪽은 내가 있고, 이제 공동 연출이군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 자기네가 만들어온 포스터에 아리랑이 이제 제가 이거 하겠다고 넣었는데 그게 중국 소수민족 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거 그 우리나라 민요다. 그리고 그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요 이걸 바꿔라. 그랬더니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빼겠다 그랬거든요. 놀래더라고요, 중국 연출가가. 결국에는 2, 3일 정도 이제 줄다리기 한 끝에 한국의 전통 민요다. 그렇게 명기하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연출가도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미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이제 했는데, 되게 뜻깊었던 것은 그렇게 이제 막 많은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무슨 곡 할 거냐 뭐 이제 쭉 논의하잖아요. 근데 음악이 딱 시작되는데 되게 뭔가 섞여 있다. 한국과 중국이 섞여 있고 뭔가 융합됐다. 그래서 또 연출가랑 손을 꼭 잡고 그런 감동이 함께 나오는군요. 음악이라는 그 마술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꼈죠. 그리고 2021년에는 한국문화축제 총감독. 그때도 또 역시 저는 의뢰받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인 기념 뭐 축전이나 뭐나 이런 것에 총연출을 할 때는 뭔가 본인만의 그 주안점이 있습니까?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집행위원장을 박할린이랑 같이 공동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전주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위 환경과 이게 하나의 우리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어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물론 신경 써야겠지만 주위에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판소리 축제거든요. 그 국악 축제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그 음악당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전주는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돗자리 깔고 옛날처럼 하는 거죠. 조선시대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다채롭게 만들지? 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장성과 다채로. 그 이유는 모든 그러니까 예술 작품, 그러니까 그림 빼고, 그림은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딱 보고 느끼는 거고, 물론 작가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 더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작품,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혹은 소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 물론.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은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라든가 혹은 또 어떤 결합을 해보고 또 새로운 거를 또 국악과 예를 들면 밴드와 연결해서 그런 걸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채로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꽉 채워보자 한번. 근데 거기에 관통하는 주제는 또 있어야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참 수십 년 동안 다채로운 음악 관련 활동을 하며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거죠. 너무 행복하죠. 그 가운데 보람된 건 뭡니까? 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가령 이런 경우요. 엘리베이터 얼마 전에 탔는데 모르는 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작곡가님 음악 덕분에 뭐 감성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너무 그렇죠, 너무 그렇죠. 감사하고 어. 또 삼풍백화점 그때 무너졌을 예. 때도 생존자분이 그 김혜림의 난리한 이별 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버텼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썼을 때는 네. 그때가 신촌에 이렇게 주점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동아리였나 봐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 스크럼치면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부르는 거예요. 뭐 너무 막 나 알겠습니다. 작곡하기 잘했다. 내 곡을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 곡으로 생의 의욕을 찾기도 하고 너무 뭐 이런 거. 예, 그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니까 의도해서 그런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게 아니에요. 곡은 발표되고 물론이죠. 나면 제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그분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어떤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 준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계속 쓰고 있고. 쓰고 있고 하고 싶고 네. 그러고 싶어요. 지금 혹시 주목하면서 앞으로 이 가수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가수가 있나요? 요즘 그 물론 아이돌 스타도 많지만 그 아티스트 사이드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폴 블랑코, 최유라, 뭐 또 뭐 자이언티, 크러쉬 뭐 이런 친구들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하고. 감성에도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감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감성은. 왜냐하면 지금 그 레트로한 음악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예, 맞아요. 90년대, 80년대 네, 음악들을 네. 젊은 친구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마케팅하고 접근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쇼츠라든가 예. 뭐 플랫폼에서 하잖아요. 우리 때는 라디오를 들었지만 그런 거기에 어떤 스타일이나 호흡에 맞는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감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K-팝 계속 잘 가겠죠? K-컬처, K-팝, 뭐 언어, 뭐 모든 게 다 이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느냐는 되게 중요한 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정책적으로나 혹은 또 뭐 AI를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음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시장이지만 이 다음 뭐 할래? 비욘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콩 영화도 느와르 하다가 그런 장르만 계속 나오다 보면 망하죠. 금방 식상하거든요. 맞아요. 전 트렌디에 가장 비슷한 말은 식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낙수효과처럼 예. K-팝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풍부해져야 되는. 예, 낙수효과처럼 아이돌 그다음 아티스트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가 갖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많이 풍부해지고.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풍부함을 만들어낼 인적 자원은 계속 더 몰려들고 있죠. 아직 그럼요. 그죠? 예, 그리고 실용음악과가 이제는 아이들이 정식으로 대학에서 배워서 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들 잘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아까 그 학교 설립 중요한 계획이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사명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계획이 좀 무계획 스타일이어서 근데 이제 좋은 친구들 제작하고 곡 쓰고 같이 참여하고 송캠프 하고 뭐 계속 음악 안에서 예. 내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음악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게 잘 사셔야 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곡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아서 이걸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걸 업으로 삼고 네.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을 거듭거듭 부르며 나의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이런 표현까지 듣게 되는 작곡가 참 부럽기도 하고요.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